안녕하세요. 9월 4일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핵과 인간 책의 2부 5장부터 8장에 대해서 다뤄볼 시간인데요. 네, 한국전쟁의 일종의 이제 두 번째 순서에 해당된다고 할 그렇죠. 수 이제 있겠죠. 정전 네. 협상까지. 네. 근데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잔뜩 궁금증을 유발하고 네. 마무리를 지었었잖아요. 이제 한국 전쟁과 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러셔서 네. 저도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난민 2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1950년 12월 24일 이제 흥남 부두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아주 네. 극적으로 미국 함정에 승선하면서 그렇죠. 이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그 두 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셔갖고 낳은 분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죠. 네. 근데 그 정확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그 사유 때문에 그 피난을 결심한 건지는 그 확실치 않지만 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 11월 30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핵폭탄의 사용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를 했었잖아요. 네,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네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12월 하순 접어들면 당시 이제 미국 또 이제 유엔군은 그 맥아더가 주도했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힘입어서 일종의 이제 북진 통일을 감행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한국군의 일부는 압록강에까지 좀 도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이제 우리의 자식들이 곧 돌아온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곧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그때 미국의 7사단 병력의 상당수가 장진호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호수, 이제 저 북한하고 중국 그 접경 지역에 가까운 그 호수 쪽에 대거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국군이 이들을 포위합니다. 네. 그래서 한 약 10만 명에 달하는 미군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미국 언론이 논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미국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이제 미국의 장병들이 네. 이 절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 소식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미국 국민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순간에 트루만이 핵폭탄 사용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를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여론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네. 강력하게 나가려고 이제 또 그렇죠. 뭐 이제 기자회견을 여론의 하겠죠. 부분도 있고 뭔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좀 절대 무기의 힘을 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네. 이제 한편으로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뭐 소련, 중국, 북한이 엄청난 프로파간다의 소재로 삼습니다. 이제 미국이 드디어 급기야 이제 이 제국의 이빨을 드러냈다라는 식으로 네. 미국이 이제 핵전쟁을 감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무 방송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을 들은 흥남부두 일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약 30만 명이 흥남부두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막 큰 배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라타려고 네. 그렇게 막 되게 국제시장에서도 이제 맞아요. 그죠? 그 영화였어요. 네네. 거기서도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왜 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피난민들은 있었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그 일대에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다 탈출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미국의 그 핵공격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 그런 위협을 가하고 그거를 갖다 이제 공산군 진영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의 소재로 삼으면서 네. 계속 곧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공포심들을 조장을 해내면서 그렇게 많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30만 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네. 그냥 뭐 전세가 불리하고 유리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피난민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 이제 네. 그 30만 명 속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몰려든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말에 워싱턴에 가서 이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또 헌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미국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피난에 성공했고 그 덕분에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의 감사함을 표하는 이런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좀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아쉬움이 들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핵전쟁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이 해야 될 일들은 이 핵전쟁의 공포를 한반도에서 더 나아가 이제 세계에서 영원히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의지를 피력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좀 발언들은 많지 않아서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책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헌사에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사에서 한미 동맹은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위대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이제 핵을 생각하면 핵 인식이 이제 북핵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국가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그 돌다리도 좀 두드리는 심정으로 네. 그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 관련해서 최대한 좀 미국 대통령과 어떤 좀 친분을 쌓기 위한 그래서 좀 미국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를 주로 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 그걸 어떤 이제 개인의 스토리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그쵸. 예, 그런 스토리까지 좀 이렇게 같이 잘 녹여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왜 한반도에서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네. 굉장히 그 뿌리가 깊고도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흥미를 잔뜩 유발한 좀 흥미롭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탄 피난민 2세가 되는 거죠. 네, 원자탄 피난민 2세. 예.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핵무기가 이제 내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딱 당시에 이제 핵무기가 한국 전쟁에 사용될 것이냐 그 트루먼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핵무기가 진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북측이랑 한국 측의 반응이 상당히 달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비슷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핵폭탄을 통일의 무기로 사용을 했잖아요. 무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위협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인민들한테 선전을 했다고 하는데 핵이 아무래도 국가 안보보다 내부 정치에 더 이렇게 잘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제 그 트루먼의 기자회견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죠. 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한반도의 산하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무기를 미국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네. 그래서 이제 환호성을 질렀고 메가더하고 만나서 빨리 좀 써달라 이렇게 좀 독촉도 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신중한 이런 자세로 돌아서니까
차라리 내 머리 위에 떨어뜨려라. 뭐 이렇게 좀 울분도 쏟아내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튼 이승만은 이제 북진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핵폭탄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강한 것이라도 빨리 사용을 해서 빨리 공산주의자를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사들의 피력을 한 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이제 메가더 장군은 아무래도 핵 사용 의지가 이제 확고했었고 확전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해임을 당했는데 네. 핵의 이제 사용이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다고 제가 본 부분은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핵 사용 의지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핵을 사용하겠다고 한국 전쟁에 사용하겠다고 이게 배치를 한다면서 이제 여론을 달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만이 그 1951년 3월 달 접어들면 트루만과 메가더의 관계는 더 이상 그 대통령이자 최고 사령관 또 현지 사령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네. 정치적인 그 숙명의 라이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네. 그 메가더는 트루만을 대통령으로 대접도 안 했고, 트루만은 메가더가 이 확전과 특히 이제 핵무기 사용까지 불사하면서 미국을 이제 좀 불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이제 사령관으로 인식을 했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메가더는 거듭 확전과 핵무기 사용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그 부담을 느낀 트루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메가더를 야, 너 이제 집으로 와. 이제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그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전세가 좀 불리하게 접어들고 미군 사망자들이 폭등하면서 이거 굉장히 그 인기 없는 전쟁. 그에 따라서 트루만도 지지율도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전쟁 영웅의 한 명으로 간주한 메가더를 해임할 경우에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트루만이 한편으로는 이제 메가더 해임을 결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제품, 그러니까 이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한 핵폭탄을 장착한 B-29를 괌에 네.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괌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B-29의 작전 반경에 한반도도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이후로 미국이 완제품을 미국 본토 이외에 배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 그 군부, 의회, 또 민간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나는 결코 전쟁에 나약한 지도자가 아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공산군들이 이제 확전을 꾀하거나 더 나아가서 소련이 그 참전할 이런 또 조짐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그걸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괌에 핵폭탄을 장착한 B-29를 배치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입장을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과시하려고는 했지만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메가더를 해임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번에 이제 메가더 후임으로 리지웨이라는 핵 사용 신준론자를 기용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핵 배치하고 이런 것은 국내 정치적 요소로 좀 사용을 하고 그런 성격이 짙죠. 네. 그 트루만 본인에 대한 어떤 반발 여론을 억제하기 위한 네. 이제 핵 억제론이요. 그걸 억제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짙었죠.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전세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핵소형 카드도 남겨두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가 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북한에 떨어뜨릴 만한 데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네, 원래부터도 북한에 이제 그리고 그때는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소형 핵폭탄이 없었고 네. 그 B-29에 장착한 그 원자포탄의 파괴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 뭐 수십 배나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렸다가는 뭐 군사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차치하고 미국은 도덕적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 예.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핵 사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트루먼 행정부의 이제 한국 전쟁 수행 방식에 상당히 미국 내부에서 이제 안 좋은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여론이 많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뭐 재선에 뭐 나가지도 않았지만 재선에 실패하고 네. 아이젠하워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빨리 발을 빼고 싶어하고 또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뭐 그 차이가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무기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죠?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트루만 때하고 아이젠하워 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루만은 자기가 핵무기를 사용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본 사람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도덕적인 부채로 다가오는 걸 몸소 느끼게 돼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떨어뜨릴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탈린을 향해서 무력 시위도 하고 일본은 또 항복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정치적인 에이스 이제 신이 미국이 준 선물처럼 간주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네. 예? 거기서 이제 또 미군들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피해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계속 전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좀 찔린 네, 그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좀 신중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젠하워는 좀 생각이 좀 다르죠. 네. 핵무기도 무기 하나다. 미국이 뭐 수백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경제적인 예를 들면 이유가. 1000발의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네. 한 발의 원자 폭탄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1952년 그 5월이 되면 미국이 이른바 전술핵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그전에는 전략핵이나 전술핵의 구분이 없었어요. 네. 예? 예. 구분이 없다가 아까 막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중연합군, 북중연합군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군사적 밀집 지역 이런 데에 기존의 핵폭탄을 쓰다니 너무 위력이 너무 강하죠. 예,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상력이라고 하는 게 한두 발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버릴 수 있는 네. 거예요. 석기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만든 게 전술핵이에요. 이른바 뉴클리어 캐논, 네. 어토믹 캐논, 핵대포예요. 이거는 이제 제한적인 장소에. 그러니까 제한적인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중 연합군이 은신해 있는 네.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군 비행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아니면 뭐 이제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술핵을 1952년 5월달에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해 11월달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아이젠하워로. 근데 아이젠하워는 핵무기는 미국 무기들 중에 원오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선 공약 중에 최우선 순위가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네. 라는 거였고 그때 마침 이제 군부한테 보고 받으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가 이 작은 핵무기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제 보고를 받게 되니까 아이젠하워 때 접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핵전쟁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근데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빨리 한국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술핵을 사용했을 시에 뭐 소련군이 참전한다던가 하는 확전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건가요? 그냥 압도적인 핵의 우위에 의한 승리를 원해서 이렇게 그걸 이제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다가 D-Day로 잡은 게 1954년 5월 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공격 그 1차 후보지로 개성을 삼게 돼요. 왜냐하면 개성에 이제 북중연합군이 주로 모여있는 네. 밀집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1차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네. D-Day는 1954년 5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 D-Day가 오기 전에 미국은 최대한 핵무기를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아, 양적으로 예, 많이 예. 늘려서. 양쪽으로 그렇고 질적으로 그렇고 최대한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개성에 그 핵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네. 예? 예, 핵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소련이 참전한다. 네. 혹은 소련이 유럽을 공격한다. 음.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보다 수십 배나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어. 네. 그래서 너희들이 까불면 너희들도 핵폭탄을 맞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이른바 핵 억제론인 거죠. 그래서 1954년 5월 달을 개성을 목표로 삼은 D-Day로 삼는 동시에 대규모의 이제 핵 전력 증강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젠하워를 포함한 미국의 그 이제 지도자 수뇌부들도 핵폭탄을 쓸 경우에 확정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핵폭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를 더더욱 많이 만들어서 소련의 개입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근데 이제 아이젠하워는 좀 후자 쪽에 가까운 아. 그런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장군 뭐 군 부대 출신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 논리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1954년 5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때 이제 개성 공격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전에 정전 협정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군비 증강을 하는 와중에 그런 원하던 결과가 나왔으니까는 정전 협정이 이제 핵 우위에 의한 결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젠하워나 그의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가 정전 협정 이후로 일관되게 주장은 그였죠. 우리 미국이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핵위협을 가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정전협정에 사인한 거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미친 자 이란이 통한 거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공산진영한테 너희들이 정전협정에 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좀 쫄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전협정에 사인했다라고 하는 게 아이젠하워나 덜레스의 주장이에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별로 역사적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죠. 그쵸.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모스크바에 있었죠. 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전쟁의 참가국 및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보면은 소련 빼고는 다 이제 정전이라던가 아니면 종전 이렇게 그 한국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마오쩌둥 같은 경우도 이제 소련의 그런 입장을 많이 전달을 했었고, 근데 이제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 전선을 맞대고 싸우면은 본인한테 이제 이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스탈린이 죽었죠. 사망을 하면서 네, 1953년 3월 달에 죽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스탈린식의 EJ 전법이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스탈린의 주적이었고 공산화된 중국도 한편으로는 이제 소련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은 워낙 거대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나중에 소련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스탈린의 EJ는 그거죠. 둘이 계속 싸워라. 둘이 계속 싸워라. 그러니까 스탈린이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시하는 혹은 유엔군 혹은 이제 이 여러 중재자들이 제안하는 휴전협정, 정전협정의 조건들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이제 포로 문제가 대표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은 한편은 거부하고, 다른 한편은 중국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무기하고 전쟁 물자 대줄 테니까 계속 전쟁해라. 네. 계속 전쟁해라. 그래서 너희들 전쟁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우리가 경제 지원도 해주겠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게 해서 주적인 미국의 힘도 빼고, 그죠? 앞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중국도 계속 이제 소련의 품 안에 가둬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중소 간의 일종의 그 이후로는 이제 중소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중소 간의 불신, 네. 예. 중국이 소련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불신의 뿌리 중에 하나, 아주 역사적인 뿌리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전쟁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핵 위협이 아니라 다른 데 더 요인이 있었다. 이제 스탈린의 사망이 결정적이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소련의 신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도 소련 경제가 개판이 돼가니까 그죠? 네. 소련 경제가
이제 워낙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련이 직접적으로 참전을 안 했더라도 계속 북한하고 중국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게 생겼으니까 소련의 이제 신지도부도 소련의 경제 재건을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선 미국이 원하는 이제 정전협정에 휴전협정에 조속히 쌓아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그런 입장이 이미 그 1953년 4월 초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중국, 소련은 이미 이제 그런 입장을 정한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이젠하워가 공산지정에 핵공격 협박을 가했던 건 5월 달입니다. 5월 달 지나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2달 정도 지나서 일이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나 덜레스가 미국의 핵 위협 덕분에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이거는 이제 구라에 가까운 얘기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외에 뭐 중국이라던가 북한의 경제 상황 그리고 뭐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엔이 워낙 이제 대대적으로 재래식 폭탄들을 이제 투하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의 댐을 공습을 네.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고 굉장히 많은 가옥들 이게 다 이제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그건 사실 좀 냉정하게 본다면 그 뭐 반인도적 그 전쟁 범죄에 가까운 그런 행위였죠. 네.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이 한국 전쟁의 종식이 핵 우위에 의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쭉 역사적으로 이제 핵에 대한 맹신 그리고 핵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전쟁의 끝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핵을 통해서 본 한국 전쟁의 의미가 있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간략하게 짚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책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핵시대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 네. 네, 첫 번째 전쟁이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핵 억제론이 하나의 미신이구나. 그쵸. 예, 하나의 미신이구나. 특히 이제 미국이 핵 위력을 맹신한 나머지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감축 그리고 스탈린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김일성은 절대로 남침하지 못할 거다. 네. 왜냐하면 스탈린이 압도적인 핵 위에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3차 세계대전을 벌이지 못할 것이므로 예, 이런 어떤 이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탈린도 자기들이 이제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까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거다. 네. 이 믿음도 이제 이 전쟁을 통해 깨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라를 만든 지 1년밖에 안 된 신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 전쟁에 개입한다라는 것도 핵 억제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예, 예. 이거 완전히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뇌가 분해되는 느낌일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오쩌둥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참전, 그것도 대규모의 참전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핵 억제 이론이 하나의 미신에 불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전술핵의 등장. 네. 예. 작은 핵, 소형핵. 전술핵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 파괴력, 살상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핵전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예? 예.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미국이 작은 핵을 떨어뜨렸으니까 이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만무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뭐 예. 재래식 공격이 와도 전술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턱이 이제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 경쟁이 본격화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핵무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던 마오쩌둥이 핵무장을 결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사건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확신은 핵 위협 덕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믿음 자체가 그 이후로 미국이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의 위력을 또 앞세우는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것이 이제 이른바 뭐 대량 보복 전략.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터키에 배치한 그 핵미사일이 나중에 무슨 씨앗이 되는 거죠? 예,
쿠바 미사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제 이어진 하나의 씨앗이 이제 그때 뿌려지게 되는 이런 네. 어떤 과정들도 있었고 이건 또 베트남 전쟁으로도 연결되고 네.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친 전쟁 사실 좀 잊고 싶은 전쟁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거든요. 네. 예,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지만 그 파장은 전 지구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나타났다. 예, 어마무시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핵을 통해서 본 한국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또 이게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3부 핵시대의 확산과 비확산의 1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예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한국 전쟁을 통해서 딱 보니까 네. 이게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핵 독점, 혹은 이제 미소 양국의 핵 독점 체제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막 흔들리게 돼요. 네. 예, 흔들리게 되는 그 첫 주자가 영국이었고, 네. 예, 영국도 그 전에도 이제 핵무장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이 많았고 추진을 했지만 한국 전쟁을 목도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영국 또 이제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네. 그리고 이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상실감이 허덕이던 뭐 프랑스, 네. 그리고 하다못해 북한, 한국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핵무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역사적 뿌리가 바로 이제 한국 전쟁에 또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8월 4일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9월 4일자. 예. 시간을 거꾸로 가네요, 혼자. 우리가 역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럴 수 네, 있는 거죠. 네. 예. 9월 4일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